예, 제가 맡은 그 발표 주제는요, 그 한국 고대 창고의 그 관리와 운영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PPT를 보면서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는 그 창고의 영내, 문헌에 보이는 창고의 영내를 검토한 다음 문헌에 보이는 창고 관리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자료의 검토를 통해서 물자의 수납 그리고 창고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글을 짜보았습니다. 창고는요, 그 재물을 수납하는 공간이고 결국은 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국가 재정을 지탱하는 핵심 시설이 됩니다. 곡물, 병기, 문서, 재화 등 그 물자 특성에 따라서 구분해서 수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구조나 형태를 달리하여 비축됩니다. 창고와 관련된 연구서는요, 그 이나바 선생님이 그 1930년대에 그 한원에 보이는 내외경부, 구체적으로는 그 백제 22부사가 되겠습니다만은, 내외경부를 논하면서 결국 경이 창고이고, 이것은 결국 일본의 프라와 연결시켜 이해했던 선행 연구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사에서는요, 그 이병도, 이기백 선생이 그 품주와 관련해서 품주라고 하는 그 직능 자체가 국가 재정과 관련된 직능이고, 이병도 선생님은 그 지정왕 연간에, 그리고 이기백 선생은 전대 등과 관련해서 진흥왕 26년에 그 시치연대에 주목을 했습니다. 고고학적인 시각에서는 그 몽촌도 성에서 발견되는 저장공을 각 지방 음락에서 수취되는 수치물을 저장하는 구급의 창고로서 기능하였다는 시각을 제시한 바 있고요. 본 회장에 계시는 그 이용현 김창선 선생님께서 그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경주 황남동 376번지에서 출토된 그 목간에 보이는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곡물 영수에 기록한,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그 경사가 아마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김창석 선생님은 거의 전론을 쓰셨는데, 창고제의 성립, 유통체계, 관영창고, 아마 황남동 376 일대를 아마 관영창고 공방부속 관영창고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조세 수치와 운송을 종합한 성과를 내셨습니다. 창고는 단순 저장 시설이 아닌 결국은 경제 기반과 연동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물자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은 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고 관리의 핵심은 장기간 저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이 이제 강구되는데요. 다만 상시 개방되는 창고의 특성상 관리인이 연루된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창고의 관리에 대한 그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헌에 보이는 창고의 용례를 검토하고요. 그리고 검군열전, 삼국사기의 검군열전과 삼국유사의 득오실 혹은 득오곡 사례를 통해서 창고 관리 한 단면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간의 내용 그리고 발굴 유적을 연계해서 창고 내부 구조를 파악해 보고요. 공통 분모로 대형 기와가 출토가 되는데, 대형 기와가 사용된 창고 건물을 권력의 시각화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창고의 용례인데요. 창고는 수납물의 이제 구분 그리고 분화에 따라서 일령으로 관계된 형태로 제도화되었습니다. 고대 일본에서는 창에는 주로 도곡 속에 이제 곡물류, 고에는 병기, 문서, 포백, 서적이나 보물 같은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가 높은 것들, 그리고 장은 제국에서 올라오는 그 공업물, 그리고 조용히 이제 수납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창고의 구분은 그 형태상으로는 이제 방형이냐 원형이냐, 구조적으로는 지상식이냐 지하식이냐, 그리고 다시 말해 창교라는 형태로 이제 구분되고요. 수납품으로서는 이제 조와 조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그 고대 한국에는 경이 확인되는데요. 가장 이른 사례는 고구려 408년에 특흥리 고분의 식일경, 그리고 상북리의 외경부목간, 능산리 출토 중경, 그리고 신라 황남도 376의 중경 하경이 묵소된 목간, 그리고 월지 출토 벼루의 그 하단부에 쓰여져 있는 경사명 묵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경은 7세기부터 8세기 초에 집중적으로 등장한다는 지적이 있고, 도락의 시적이 관여하다는 연구 성과가 있습니다.
광주 무진고성에서는요, 비지구 상층 건물지에서 경 혹은 서울경자를 탄압한 명문기아가 동시에 출토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신라 중에서도 좀 늦은 시기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 두 문자가 서로 경이라고 하는 형태로 호환되어 사용되었음을 방증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은 부경에서 파생되어서 일본어로 전해졌다는 이성시 선생의 지적이 있습니다. 설문의자에서 경은 방향창고이고 부는 동으로 주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붕의 가구 구조를 갖춘 보상식 건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경주 황남동 376 목관이 출토된 1호 수요를 경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평면 형태상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신라의 경우 절장 시설의 영내로 장창, 고경 등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663년에 설치된 남산 신성의 장창에는 곡식과 병기를 보관한 우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사 북쪽에 자창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곡식과 병기가 보관되어도 범층으로 창을 사용하는 특성이 있고 문헌에는 보이진 않지만 규모가 가장 큰 중창 등 세 곳의 창고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라고 하는 영내에서는 어느 정도 위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무고는 백제 침략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흡사 낙랑국의 북과 나팔이 보관된 자명고라고 하는 북과 나팔이 보관된 무고를 연상케 합니다. 일반적인 무기 창고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물자가 수납된 중요한 무기류가 수납된 창고로 생각이 됩니다. 물장고는 어롱성 예하의 물장전이라는 용례, 그리고 태봉의 관제 중에 물장성, 고려의 소보시 관련이 이제 소보시가 왕실 재정과 관련되는데 아마 신라의 물장고도 신라 왕실 재정과 관련된 창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귀비교는 세원여의 비단이 수납된 창고인데 어고라고 불렸다는 점에서 이 역시 왕실 창고로 추정이 됩니다. 현종고는 만파식적이 보관됐고 남고에는 성대가 보관됐다고 기록이 납니다. 그리고 내고에는 천사옥대와 현금, 신적이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만파식적과 신적이 동일한 실체이고 천사옥대와 성대가 동일한 실체 그리고 어와 내가 등치된다고 본다면 비비고와 내고, 천정고와 남고의 등식이 동일하다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왕실 창고군 가운데 일부 창고의 명칭인지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내고의 내자가 가장 상의 개념의 이 각 창고들이 하위의 개념인지 어쩌거나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폼주에서 분화된 창부의 조사지는 사창, 경동왕 때 사창으로 불리게 되고 조부의 사지는 사고라고 불렸다는 점에서 창고로 분화가 되어 있어 각각의 구별된 업무를 했던 것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창고 관리의 실태인데요. 창고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소산입니다. 소산이고 한기부인 부도가 서산에 능했고 가난했지만 울고전 심성으로 인해서 물장고의 사물을 보게 되는 이유도 바로 서산 능력에 뛰어난 서산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왕의 측근들이 창고를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재정, 돈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관리를 함부로 지정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고 관리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상궁사기 검군열전을 보면 사랑궁에 창해창이 등장하는데 그 사인에 검군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군이 사인으로 근무하는 와중에 기근이나 흉년이 겹쳤고 결국 자식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경에 도달하자 각 사인들이 물건을 곡물을 훔치게 됩니다. 여기에 검군이 가담하지 않는데요. 아마 창고 관리인들은 각 사인들은 곡물을 절도함에 있어 가지고 재고량을 조작해서 장부와 맞추는 수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검군은 화랑도의 명예를 위해서 부정에는 동조하지 않고 결국 죽음으로써 자기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여기서 이 사례를 보통해서 보면 이 화랑도와 비화랑도 출신 간의 어느 정도의 충돌, 이해관계에서 결국 접합될 수 없는
철도 레일처럼 접합할 수 없는 그런 접점은 없었습니다. 철도 레일처럼 평행선을 달렸던 것 같습니다. 화랑도와 이 비화랑도 출신의 이런 양측의 길항은 창고 관리 시 서로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견제 장치로서 창고 관리에 유용한 측면을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상호규사 죽지랑 혹은 중만랑 그 조를 보면 화랑도와 비화랑도의 그런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지랑의 낭도 득오실, 득오곡이 부산성의 창직에 차출돼 근무하게 되는데요. 시기는 중동입니다. 음력 11월 중동에 근무를 하는데 휴가를 청하는 과정에서 당전 익선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추하군의 능절조 수송을 맡았던 사리 간진이 삼식석을 주고 그리고 진절사지의 말한장까지 줌으로써 결국은 휴가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간단히 든 의문은 사리 간진이 공적인 관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수송 공물의 임의 처분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대납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 익선의 뇌물수뢰 사건은 조정 화주의 분노를 샀고 결국 모란부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효소왕의 칙으로 귀결이 됩니다. 득오실은 풍류황건이라고 하는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린 화랑의 낭도였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국학의 문적의 상대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양측 역시 서로 화랑도와 비화랑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로의 충돌, 이해관계에서 오는 충돌이 연상이 됩니다. 부산성은 조선 초까지 군청이 있던 거점성인데요. 사진에서 보듯 외곽이 부산성의 그런 외곽선입니다. 외곽선이고 이 동문지인데요. 이 동문지에 이 빨갛게 성 내부로 들어오는 길이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동문지를 경유해서 경부선을 고려해 보면 이즈음에 아마 득오실이 밭에서 부역을 하다가 그 장면을 사리간진에게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유력한 창고지는 상창지와 하창지라고 하는 이쪽에 대형 건물지가 발견이 됐는데 아직 정식 발굴은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성은 조선청까지 영일의 군량민을 수납하는 거점성으로서 기능을 하였고요. 임진왜란 이후에 폐성이 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은 경직이라고 하는 용례가 확인이 됩니다. 이 경직이라고 하는 용례가 확인이 되는데요. 경직은 일본 측 연구성과에서는 카바네로 도라게 시족의 카바네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득오실이 창직으로 차출됐다는 개념, 창직 그리고 경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 경직은 일본 목간에 보이는 경직 역시 공물을 수송하는 와중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라 창고에서는 통일신라 창고에서는 대표적으로 대형 기와가 출토되는 공통점이 확인이 됩니다. 근천 부산성에서 출토된 대형 기와고요. 대형 기와라고 한다면 무엇을 대형이냐, 어떤 것을 소형이냐 구분 기준은 없는데 일반적인 기와 건물에 사용되는 기와의 크기는 대략 한 30cm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대형 기와라고 하면 대략 크기가 45cm 이상이 넘어가는 큰 것은 60cm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대형 기와라고 하는데요. 부산성에서 대형 기와 여기서 출토되었고요. 몇 년 전 조사된 경주 화천리 와요지, 현재는 그 신경주역 앞 중성자 가속기 부지 가속기 연구소가 있는 곳인데요. 약간 발굴을 했던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일대에서 나왔던 경주 화천리 유적에서 와요지에서 대형 기와가 출토됐습니다. 그리고 경주 남산 장창지에서도 물론 이것은 일반 기와인데요, 대형 기와가 나왔습니다. 부산성과 거의 동일한 크기. 부산성에서는 약간 더 큰 수막새가 났습니다. 어쨌거나 이쪽에서 양 사이드로 공급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화천리는 생산 공방이고요. 부산성과 장창지는 대형 창고지라고 하는 공통점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완경 이외에서는 어느 곳에서 출토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인천 계양산성에서 출토됐습니다. 인천 계양산성에서 이 역시 이 창고지 석벽 건물지인데요. 창고지로 추정이 되고 있고 남한 산성 행궁지에서도 신라하대에 그 창고터가 나왔는데요. 대략 통일신라 창고지 중에서는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남산 신성 중창이 94m로 가장 크고 남한산 행궁지가 53m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큰데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규모의 건물에 기와를 집화했을 때 기와 하중은 225톤, 그리고 기와를 깔기 위해서는 알매흙이라고 해서 흙을 깔게 되는데요. 보토 중량이 238톤, 최종 지붕 하중은 463톤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붕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석벽이라고 하는 체제로 올려서 지붕 하중을 분산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뭐 불이라든지 외부 공격에서 효과적으로. 그러면 여기 일상적인 공간인가라고 했을 때 내부에 난방 취사 시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고지로, 유력한 창고지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형 기와를 통해서 창고는 축적된 물자를 통제하는 권력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물자의 수납과 창고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자의 비축은 뭐 수열, 부덩이를 편다든지 가마니로 횡격을 한다든지, 토기는 평면 그 이중 적재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좀 제한되겠지만 토기 등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장을 실현합니다. 대형 토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작할 때 실패 확률이 높은데요. 실패 확률이 높지만 그럼에도 제작해야 될 그 이면에는, 그 수요에는 조직적인 수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토기의 젓갈 혹은 복식을 저장하는 개념은 가장 이른 시기에는 한성백제 풍납토성 단계에서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에서 확인된 그 토기의 젓갈류는요, 젓갈 그 어류와 포유류를 구분해서 저장하는 그런 개념이 이미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신라의 사례를 본다면 월지출도 183번 3호 목간을 보면 돼지 육젓을 그 저장 같은데 일행 자일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토기의 구체적인 그 위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일본의 장강경이나 평성경 목간 혹은 정창원 문서에서도 이미 항아리의 구체적인 위치를 적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용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경주 성건동 500-18번지 유적이 유의가 되는데요. 내부 이 부분의 확대입니다. 이 부분의 확대인데요. 주변에 이제 건물지가 있고 내부에 긴 건물지가 나왔는데 남북으로 긴 건물지가 나왔는데요. 내부에는 대략 55개, 55개의 대형 항아리가 열을 지어서 적치된 상태로 발견이 됐고 최장 4번에 걸쳐서 한 자리에 4번에 걸쳐서 사용한 용도도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열을 지어 본다면요, 몇 조 몇 번째라고 했을 때 대략 보면 구체적 위치는 1조, 2조, 3조 카운트를 해보면 대략 한 6조 정도의 토기를 나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적심입니다. 적심. 항아리가 적심이니까 대략 한 6조 정도, 6조에 1번 항아리, 2번 항아리, 3번 항아리, 이 식으로 뭔가 카운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본의 고대 스에키 복원한 그 키무라 선생의 스에키 창고 복원안을 그 제시해 보면 마찬가지로 각 열이 지어져 있습니다. 열이 지어져 있고 전부에 아마 제작 일자 내용물을 적기한 목관이 매달려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뭔가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례를 왜 쓰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사역자가 헷갈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려 음식의 특성상 담근 순서대로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창고 관리에
적용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사례 두 번째 사례인데요. 월지 출토 196호 목간입니다. 196호 목간에는 남홍에서 남홍급 상즙 13두, 그러니까 남쪽 항아리에서 포올린 즙 13두 혹은 상즙 13두 로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남쪽 항아리라고 하는 용례가 주목이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 한섬은요 대략 한 52.1리터 149승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남옹이라고 하면 남이라고 하는 용례는 사방의 방향성을 적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점점 목간에서 보면 이 북상이라고 하면 북쪽상 이런데 남옹이라고 하면 남쪽 항아리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창고에 경납된 창고의 항아리의 구체적인 위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경주 동천동 72번지 유적이 유의가 됩니다. 남북으로 건물지가 노출이 됐는데요. 중앙에 그 벽으로 구분이 된 상태고 뭔가 열을 지어서 각 항아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쪽이고요. 이 북쪽인데요. 남쪽 옹, 북쪽 옹 이런 식으로 뭔가 방향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아리에는 젓갈이나 술, 약 같은 액체류 혹은 곡물류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익산 미륵사지의 경우에는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항아리에는요. 거의 견부까지 묻혀져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 내용물은 쌀, 보리, 콩 같은 곡물류가 확인이 됐습니다. 좀 전 봤던 성건동 500-18번지 유적에서는요 안에 내용물이 왕겨가 나왔었고요. 그 아마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현재 그 시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왕겨가 나왔고 그 옆 항아리에서는 액체류를 담을 수 있는 깔때기, 국자 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초 발굴을 했을 때 술도가 혹은 술을 빚는 그런 술을 빚어서 담갔던 그런 형태의 창고가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제민요술이라고 하는 그 6세기 때 농서를 확인을 해보면요, 술은 기본적으로 열에 민감합니다. 열에 민감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기화 건물에는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화 건물에 넣지 않고 초가 건물에 열의 특성상 초가 건물에 배치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민요술의 그런 술 관리법을 신라에 만약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오히려 500-18번지 유적에는 내용물이 술보다는 약 같은 그런 액체류. 왜냐하면 깔때기를 봤을 때는 분명히 국자나 깔때기를 봤을 때는 액체를 퍼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되니까 술보다는 뭔가 약물 같은 액체류를 담아놓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결인데요. 창고는 결국 물자의 장기간 보관이라는 목적 아래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관리자의 그 부정을 막기 위해서 어쨌거나 두 집단의 길항을 서로의 견제 장치로 이용을 했다. 그리고 창고는 단순한 저장 시설이 아닌 국가 재정과 연동된다. 결국은 889년 진성여왕 때 상주 원종과 애노의 반란이 일어났던 그 이면에는 국가의 창고가 비자 각 지방 주연을 독촉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농민 반란으로 귀결됩니다. 결국 889년 후삼국의 도래는 창고 관리, 무분별한 창고 관리가 초래된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고의 운영 자체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고 거대한 건물에 수납된 물자는 국가의 부를 드러냄과 동시에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 창고군은 그 내부에 경납된 물자를 통제하는 권력의 시각적 장치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